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제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 육군 군사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전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6.25 전쟁을 통해 본 국군의 의미와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6.25 전쟁 제76주년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희가 작년서부터 학계와 군이 함께하는 그 공동 세미나를 기획하고 또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군사문제연구원까지 같이 협조해 주셔서 성대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6월달에 6.25 전쟁을 기리는 이런 세미나를 군뿐만이 아니고 학계와 또 많은 그 사회기관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찾아와 주신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많은 훈시나 축하 말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참전 용사 선배 전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육군 군사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전쟁학회가 공동으로 6.25 전쟁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님, 손경호 한국전쟁학회장님, 그리고 오랜 세월 6.25 전쟁 연구에 기틀을 마련하고 학문적 업적을 쌓아오신 조성훈 전 군사편찬연구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와 토의를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6.25 전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군과 학계가 함께 학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전쟁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통해 본
국군의 의미와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 한국군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논의는 6.25 전쟁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육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최근 가평지구 전투 기념 행사와 부사관 임관식에서 참전 용사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도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당시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에서 나온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의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그 불굴의 용기와 위국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육군이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학계와 군의 전문가 여러분이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6.25 전쟁이 남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온전히 후세에 전해져 우리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육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강관봉 육군교육사령관님, 육군군사연구소 신진희 소장님, 한국전쟁학회 송경호 회장님, 그리고 군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뇌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군전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습 세미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6.25 전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열세한 여건 속에서도 국군은 국민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적 군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제 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국가를 지켜낸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하게 하는 국가 역량의 기반인 것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국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환경은 6.25 전쟁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전쟁에서 출현하고 있는 AI, 드론, 우주전, 사이버전, 인지전 등은 미래 전쟁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한 변해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전투의지와 군의 사명감,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토대라는 승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국가안보와 국방발전의 해답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지식이 아니라 집단 지성의 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연구 결과와 토론이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미래의 안보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래전 대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관계자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번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학회가 육군군사연구소 및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신 육군교육사령관 강관범 장군께 감사드리고 또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학회를 주관하고 계획해 주었던 육군군사연구소와 신진희 소장님께 또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회에 올라오시면서 저희 학회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아직까지 왕성의 활동을 이어가시는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허남성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늘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하신 김열수 교수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술대회를 계획하면서 우린 정말 육군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육군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육군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실로 그 존재의 과거와 현재를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는 육군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 해왔던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육군 스스로도 육군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육군군사연구소가 최근에 그동안 소장해왔던 전쟁 당시 기록들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최근 시기에 일어난 불행한 일련의 사건이 사회의 육군에 대한 평가를 지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육군이 본질에 관한 것이며 또한 육군이 가진 가능성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힘을 빌려서 육군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군이 가졌던 사회적, 정치적, 물리적 한계와 그 안에서 전쟁을 맞아 고민하고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하면 육군을 사회와 단절된 독특한 조직 문화를 지닌 타자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일부러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눈부신 성취도 있었고 풍부한 잠재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을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좀 더 사회가 군을 이해하고 군이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사회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조직되었습니다. 전쟁 시기 육군이 위기를 헤치며 성장하였던 모습을 보고 또 정치적 도전에 대해서 도전의 직면에서 어려웠던 정황들을 살펴봅니다. 언론과 영화를 통해서 당시 우리 사회가 군을 인식하였던 시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이 추구해야 하는 전문성의 방향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학회장으로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비판해 주시기도 해주시면 학술대회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후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군의 전쟁 시기의 이제 성장에 관한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세션에서는 이제 세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전쟁학회 회장이신 신경호 교수가 육군의 확장과 전쟁 수행, 두 번째는 한국적 전쟁 수행의 진화를, 사실은 포병 기갑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병 기갑 전력 부분을 육군 군사연구소의 젊은 연구진 또 김영환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준기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쟁 중에
국군이 엄청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부적 억제를 통해서 대군의 건설의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가 오늘 세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너무 사실 좀 길죠.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하는데 한 발표 시간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토론자는 한 7, 8분 수준에서 하고 다시 한번 리턴해서 발표하고 의견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청중석에서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호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병사부 사령부하고 그다음에 병기 분야의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과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논문을 써봤습니다. 발제문을 그 중요한 요소 그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은 6.25 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 생존했고 생존을 넘어서 3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어여튼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미군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사단들이 강력한 발역을 갖춘 정규 사단으로 병모해갔고 또 전투 지원 기능들을 확충해갔습니다. 조전 훈련이 지난 다음부터는 육군 훈련소에서 사격은 물론 기본적인 전술훈련까지 받은 훈련병들이 일선 무대로 충원되기 시작했고 또 병과학교에서는 최소한 현대전을 이해하고 그 전문성을 갖춘 장교들이 해당하는 직위에 모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군에 늘 보존하는 육군 사단들이 벤프리트 장군이 시행했던 야전훈련소에서 지체훈련을 마친 뒤에는 근성 있는 부대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장교들이 도미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1951년 설립된 육군대학을 통해서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지 육군의 성장은 한국의 군사 연구자들의 중요한 주제고 연구 역시 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육성 교수가 개점에서 난용 한국 육군의 병역과 6.25 전쟁이라는 논문에서 군사적 효율성을 분석의 툴로 활용해서 육군의 전시 성장 과정을 미군의 지원과 연구에 설명한 연구가 있고요. 나종남 교수 역시 한국 육군이 스승인 미군을 닮아가는 발전을 추구했다는 주장을 냉전사의 형성, 한국군 1945에서 1955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연구는 워싱턴 의사결정자들과 극동군사령 그리고 한반도의 제8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추적해서 한국군 확장을 이러한 미국의 논의와 시행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직접 미국의 정책들을 한국의 군대에 투영했던 한국군사고문단 KMAC의 역할들을 강조했고요. 이후에 유사한 분야의 연구로 원장희 교수님께서도 군사고문단의 자료를 활용해서 한국군의 전시 성장 과정을 미국의 정책과 연결해서 설명한 바 계시고 저 역시 한국군의 성장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책을 툴로 해서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육군의 성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시간을 큰 축으로 놓고 봤고 육군의 변화를 따라서 외형적인 변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대부분 전황의 흐름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의 실패, 그리고 1950년 8월까지의 수습, 그리고 북진, 그 다음 중국 개입이 심각하게 드러났던 한국군의 약점,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 벤프트 장군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한국군의 체질, 이런 것들이 주로 한국군 성장의 서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육군이 실제 변화한 실상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변화들을 거쳐가며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실무 차원에서 노력들이 거시적인 차원의 담론과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전시에 작성했던 기록들, 자체적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매치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을
국가 동원 인력 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병사고 사령부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군수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병기 분야 발전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먼저 병사고 사령부의 발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 제목은 제가 인력 동원 체계 구축과 발전, 병사고 사령부 정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총력전은 현대전쟁 기본적 수행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동원하는 체계가 정교하게 발달해 갔고요. 6.25 전쟁 이전에 사실은 한국은 병역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체계도 정비해 두었는데 문제는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군원이 정했던 10만 명 실링에 차이는 바람에 병력법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병무 체계 역시 해체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 바람에 1950년 낙동강 방어선에서 한국군은 많은 수의 국민을 직무해서 일선의 보충 소요를 충족했는데 사실은 이 작업이 체계적인 병력 동원 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시적인 모집 방식의 근간고였고 지역 역시 경상남북도를 위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1950년 7월 8일 계엄령 선포한 이래 편성광구 사령부를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 설치했습니다. 사실 병역법과는 좀 다른 임시적인 그 모병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지휘관에게 모병 책임과 권한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7월 8일에 전북지구 편성광구를 창설하고 신태용 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하고 같은 날 전남지구 편성광구를 편성해서 이응준 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7월 17일에는 좀 더 편성광구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지구 편성광구, 그 다음에 경남지구 편성광구를 설치하게 되죠. 이 당시 광주에서 전남지구 편성광구 사령관을 임무를 수행했던 이용준 장군의 회고에 의하면 편성광구 사령부의 모병이 북한군의 접근에 따라서 중지됩니다. 사실 북한군이 접근에 따라서 중지되는 것을 떠나서 대략 이분이 1000명 정도 신병을 모집했는데 병사들을 무장시킬 장비라든가 목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수훈련 위주로 훈련을 시켰고 게다가 육사단이 접근해 오면서 이들을 그대로 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편성광구 사령부가 병력을 모집했던 실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나중에 육군이 편성광구 사령부를 해체해서 기간장병은 대구방위사령부라든가 중앙훈련소로 충원하게 되는데 신병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그래서 신병을 모집했던 나름대로 실적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낙동강 방어전선 시기 가장 한국군이 참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에 의해서 병력을 충원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가두 모집, 또 강제 모집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됐고 또 전전에 존재하던 청년 방위대를 집단으로 모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긴급하게 수요를 채워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집한 신병들을 적절히 훈련시킬 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미 군사고문단 프랑스 루카스 대위가 대구에서 약 이틀 만에 26년대를 가두 모집으로 편성한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군이 체계적으로 병력 동원 체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과 각도에 병사고 사령부가 설치된 다음부터였습니다. 병무행정사에 의하면 1950년 11월에 전라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병사고 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당월 15일에 제2국민병 등록 작업을 마쳐서 238만 9,730명이 등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반격으로 전환해서 서울을 숙반 시점이 1950년 9월 28일인데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200만 명 이상을 제2국민병으로 등록한 경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라북도에 병사고 사령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육군 발전사 역시 병사고 사령부가 전쟁 개시 이후에는 1950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대략 7개월에 걸쳐서 설치되었다고 기술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사하고 내용이 다르죠. 이런 병사고 사령부 창설과 병사 업무에 관한 진실은 육군본부가 195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한 부대 역사일지 혹은 역사일지를 확인하면 얼마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료의 앞부분에는 역사일지를 제출한 부대가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년 11월에
목록부에 등장하는 부대는 경상남도 병사고사령부, 경상북도 병사고사령부, 전라북도 병사고사령부와 전라북도 지구개헌민사부, 충남도 지구개헌민사부, 경상북도 지구개헌민사부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목차에 의하면 전라북도 병사고사령부가 1950년 11월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술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달 목차에는 대략 서울, 경기, 경상남도, 북도, 그 다음 전라남도 병사고사령부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부대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사일지 목록이 반드시 해당 시기의 부대 편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대일지를 제출한 부대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모든 부대 항상 제출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는 될 수 없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부대 역사일지를 보다 보면은 일종의 연역이 작성돼서 제출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병사사령부가 1950년 12월에 창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1950년 9월 26일 수복일보다 이틀 앞서서 육군무부 직할로 창설됐고요. 또 창설 명령이 1950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기존에 부대가 존재해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병사고사령부 외에 나머지 지역의 병사고사령부 창설일자는 사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950년 10월 30일까지 발령된 일반 명령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병사고사령부 창설 지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상남북도 병사고사령부는 1950년 9월 20일부로 창설 지시가 발령됐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명령이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병사고사령부가 1950년 12월 16일 제출한 역사일지 자료에 의하면 사령부의 창설 명령이 1950년 10월 3일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명령 호수로는 그 군사연구소 발견한 명령 호수가 한글화 보니 52호로 표기됐는데 사실은 일반 명령 82호 추가 명령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일반 명령 82호 추가는 1950년 10월 3일부로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병사고사령부가 아닌 지구개헌민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살펴보면 각 지구 병사고사령부와 지구개헌민사부가 동일한 조직으로 편성되었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실제 보고서를 확인하면 같은 지휘관에 의해서 병사고사령부와 개헌민사부의 일치가 보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조직까지 같은지는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명령을 근거로 판단하면 서울과 경상남북도의 경우 병사고사령부에 지구개헌민사부가 더 씌워지고 나머지 지역은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10월 3일부로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육군 입장에서는 후방에 설치하는 조직을 단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고사령부는 서울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950년 10월 3일부로 창설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실제 운용은 아마 지역마다 달랐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병사고사령부는 창설 일자를 1950년 10월 10일로 보고했는데 이때 비로소 기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고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제2국민병 등록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예를 들면 1950년 12월 6일 1차 신체 검사를 마치고 12월 8일까지 예비역 장병 등록을 개시해서 12월 4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를 같은 날 시작해서 12월 22일에 예비역 장병 등록증 교부를 완성했습니다. 경상북도 병사고사령부의 경우 일찌감치 장병 등록을 시작해서 1950년 12월 5일에는 육군 제1훈련소에 병력을 인도했고 12월 8일에는 66명, 또 12월 15일에는 1050명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적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죠. 병사고사령부가 제2국민병을 등록하기 시작했던 것은 당시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병역법상 군역을 맞추고 제대한 제1국민병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육군발전사는 1950년 11월 중국군의 대거 개입으로 인해서 병사 업무가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에서 직접 피해를 당했던 서울과 경기지방의 병무행정 같은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병사고사령부가 남쪽으로 철수한 바람에
업무 자체가 마비된 것이죠. 서울지구 병사사령부는 1951년 1월 8일 경남 기내군 출두리 대길중학교에서 사령부를 두었다가 1월 28일에는 부산시 부전동 평화무소 주식회사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병사사령부가 서울에서 직무 업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좀 사정이 전황마다 달라서 경상북도는 여전히 한 달 동안 5차례나 자원을 모집해서 1훈련소에 임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병사사령부가 이전하기도 했지만 실은 많은 피라미드이 발생하기도 했고 거기에는 제2국민적으로 등록된 장병 대상자들이 병사사령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지역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참모장이 각 병사사령부에 1951년 5월 즈음에 제2국민병 등록을 다시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러한 병무 행정은 국방부가 직접 업무를 관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951년 8월 25일부로 제4국을 창설해서 육군의 병사사령부를 통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1년 말 국방부는 국군 체격 등위를 개정하고 52년 1월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일제히 신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7월부터는 정전협정이 시작되고 전황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 이동이 줄어들었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갔는데 이것이 아마도 병무행정의 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기를 맞은 병무행정은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우선 병력의 충원이 군의 계획에 따라서 병사부 사령관이 소집영장을 발령하면 대상자들이 집결하고 다시 이를 신병보충대에 임기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훨씬 조직적으로 된 것이죠. 1952년 7월에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대 병사부 사령부가 국방부가 지시한 공공기술요원을 수집해서 각각 38명과 45명을 공군본부 인사국에 임기했습니다. 특정한 병사 수집 업무가 동시에 다수의 병사부 사령부에서 시행되는 것은 업무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병사부 사령부의 경우 장병의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병보를 주간으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징병된 병사들의 근황을 소개해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서울 지역 주민들과 병무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이해되고 그 수준까지 병사 업무가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투 지원 능력의 확충, 병기라는 제목으로 병기 분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을 상징하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다양한 전투 부대가 활약하는 것인데요. 전쟁의 양상이 다양한 무기체계 등장으로 인해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투를 지원하는 부대 종류가 늘어나게 되는데 군수 지원 노력이 참 복잡해지게 됩니다. 6.25 전쟁은 이미 서구에서 발달한 산업화된 방식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이었고요. 또 한국군도 초보적이었지만은 처음부터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어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육군이 가지고 있던 전투지원 능력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것이 육군의 성장과 현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6.25 전쟁 후방작전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가 공병, 통신, 병참, 병기 이 분야를 좀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의무까지 이 분야를 모두 다루는 것은 연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기 분야만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처음 발발하였을 때 육군은 여분의 병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은 M1 소총 1276정, M2 카빈 607정, 중견정 190정 이것이 육군 전체 예비였습니다. 여기에 일제 90과 38 소총 도합 8,500정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초전의 혼란 속에서 한강 방어선이 형성됐는데 그 시점에 병기 지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병기 감시는 육군본부와 병기대대에 비치된 거의 대부분의 총기 그리고 나고자의 총기를 수집해서 보급했었고요. 이 극심했던 총기 부족은 미군이 7월 3일 날 M1 소총 999정을 긴급히 수혈함으로써 간신히 해결이 되게 됩니다. 6.25 전쟁 이전에 육군은 병기 감지를 설치했고 이하에 2개의 독립 병기 대대를 두었고 사단에는 병기 중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직할로 여기에 육군 직할로 1병기공창, 2병기공창, 그 다음에 과학병기연구소를 두었는데
뭐 병기 개발에 대한 제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기공창의 본부는 과거 유한상공 주식회사의 본사인 용산구 남영동에 있었고요. 1공창은 가롤동, 또 2공창은 인천에 있었습니다. 이런 육군본부 병기감실이 전쟁 초기 대전에서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육군은 병기학교, 그 다음에 제1병기대대만을 위란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전으로 이동하자마자 미 고문관들로부터 촉포와 탄약포를 즉시 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7월 6일날 105mm 복사포, 그 다음에 57mm 대전사포를 신편된 제1군단에 보급합니다. 그래서 1군단이 이 시기에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병기감실은 병기학교를 해체해서 학교의 기관장병 그리고 피교육생 모두 병기대대에 편입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병기 업무 능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병기감실이 응급하게 주력했던 노력은 탄약 보급입니다. 육군이 한강도를 조기 폭파하는 바람에 강 이북에 있던 탄약의 80%를 상실했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운반할 트럭 2,500대를 또 역시 일기했기 때문에 보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미군이 공중과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한국에 탄약을 보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병기감실은 조치원과 서대전 일대를 기지로 삼아서 탄약을 직접하고 전선부대에 보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일대를 묘사한 설명을 보면 서대전역에 미군이 제공한 탄약이 산더미처럼 집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병기 분야 기능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육군은 점차 공개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육군본부는 서서히 병기 기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24일 명령을 통해서 육군본부 직할로 병기단 편성을 지시하게 됐고요. 8병기대대, 15병기 야전대대, 그 다음 50탄약대대, 또 20차량정비중대를 이하부대로 편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명령을 하달해서 병기단 이하에 10개의 기능별 중대를 지휘하는 병기대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부대만 있는, 지휘기구만 있는 제8병기 기지대대, 그 다음에 제15병기 야전대대, 그리고 제20 차량정비 중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시까지 보유하는 능력을 병기단 이하의 병기대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능력을 확충해가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병기 분야는 1950년 9월에 이르러서 점차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대략 3개의 병기대대로 편성된 전력을 구성하고 이것이 이듬해 3월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8대대, 15대대, 30대대가 원래 존재했었는데 여기에 50대대, 그 다음 40대대가 확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2달 후에는 60대대를 추가해서 대략 6개 대대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결과적 병기 분야는 1950년 7월에 했던 긴급 지원 노력,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 시기까지 성장을 했고 이듬해 3월까지는 한동안 성장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미군이 한국군 전력 증대를 원하지 않고 자군의 전력 유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병기 분야가 낙동강 방어전에서 한국군 병기 분야 소유를 충족시킨 이후에는 한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병기감실은 대대별로 중대 편성을 세려가면서 전선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일선 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부단히 강구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 근접 지원 체계를 갖춘다던가 여러 가지 지원망들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1952년 9월 시점에 제80대대의 지원 무대를 보게 되면은 제9 정비중대, 그다음 제11 정비중대, 그리고 17 정비중대, 또 26 정비중대 등이 제2군단에 대단히 많은 부대들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950년 9월 2일에는 제2군단장인 유재영 부대를 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대가 안정되다 보니까 병기대대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같은 달 9월 15일 날 창설 기념일을 맞아서 정비중대 대항 엔진교환 경기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그 한국의 육군 병기 기능이 극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53년 3월 이후부터입니다. 이 병기감실이 전력을 제202 병기단과 독립 4개 대대 체제를 바꿨고 또 추가적으로 대대를 늘렸고 정전 시기에 임박해서는 제202 병기단, 203 병기단, 그다음 제505 병기단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병기단이 3개로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불과 넉 달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대단히 급격하게 몸집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20개 사단 체제로 한국군을 확장해서 정전 이후에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군의 의도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병기 기능의 확장 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육군은 1951년 4월과 6월 사이 거의 만족할 수준만큼 성장했었고 또 이 시기에 탄약 절반도 보유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후에 1952년 후반부터 육군 부대가 증가한 추세에 맞춰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다가 정전 시기에 급격하게 병기 기능이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여름 이후에는 병무행정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또 국민과 공감하는 노력이 나타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한편 한국 육군 병기 전력은 전쟁에 준비하는 고비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개전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한강선 방어를 위해서 긴급히 무기를 공급했고 이후에는 대전에서 미군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을 일선 부대에 적절히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의 병기 분야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서 완만하고 혹은 간헐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국면에서 일선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고 1951년 6월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다가 53년 3월 이후에 한국군의 증강과 더불어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두 분야의 발전을 보게 되면 동력이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력동원 체계의 발전은 전선의 영향에 따라서 국내 병무행정이 정착함으로써 달성됐고요. 병기 분야는 미군이 지원한 물자에 따라서 비지원부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연구에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제가 추구했던 연구 방법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다른 자료들이 촘촘히 더 엮어져야 육군이 발전했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두 분야만 다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함께 다루어갈 때 좀 더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야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떤 시점 기준으로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지 정립병 봤던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후속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적 전쟁 수행의 진화, 포병과 기갑전력 협동 중심으로입니다. 한국전 초기에 이제 북한의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화력과 기갑 전력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압도적인 전력으로 인해서 우리 선배들은 전쟁 초기에 큰 낭패를 겪었죠. 하지만은 전쟁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진화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적인 발전의 양상들을 육군에서 기존에 작성했던 여러 가지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서를 바탕으로 어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추적을 한번 해봤고요. 발제 시간이 좀 제한됨에 따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함께 봐주시면서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전반적으로 큰 내용 위주로 해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엘러밀렛은 6.25 전쟁을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국제정으로 평가를 했죠. 총 31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 거대한 소모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인적, 물적 기반이 모두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전쟁은 우리 군이 보병 위주의 낙후된 군대에서 현대적인 첨단 군대로 진화하는 현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어요. 기존의 많은 연구가 한국군의 성장을 단순히 미군에 의한 대규모 원조와 군사교리 이식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 우리 군 장병들과 성무자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전술을 습득을 하고 또 현대국으로 변모를 해갔는지를 그 주체적인 진화 과정의 한 부분을 짤막하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전쟁 초기에 미국의 대한모도 정책의 오판 그리고 미 군사고문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안보정세 인식이 우리 군에게 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전쟁 직전에 북한 지역 곳곳에서 감지됐던 전면전 첩보를 좀 무시를 했었고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 당시 한국군에게는 자위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중장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우리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차 한 대 없이 굉장히 압도적인 북한군의 T-34 전차를 마주했던 우리 군의 비극은 또 북한의 남침 준비,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의 승인과 지원이라는 종속력과 함께 이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 강대국의 오판 그리고 전쟁 준비 부족에서부터 은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던 당시에 우리 군의 전력은 어떠했는지 기갑과 포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제문 2장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군이 청군과 함께 기갑 부대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1948년 12월에 우리 군 최초로 기갑 부대였던 독립기갑연대가 서울 한남동에서 창설이 되는데요. 편지상으로 봤을 때는 1개 장갑대대, 1개 기마대대, 또 1개 도보대대를 갖춘 약 1,900명의 병력을 갖춘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기갑부대 창설 연역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설 초기에는 기갑부대라기보다는 수색부대에 가까웠습니다. 부대 연역에서 알 수 있듯이 기갑연대는 당시 수색에 주둔했던 1년대 수색대에서 출을 했고요.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6번 직할부대로서 유사시에 기동력을 갖춘 기동타격부대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실제 1948년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부대들이 기동타격부대로서 기갑연대가 임무수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49년 말에 6번 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평가 분석한 연말 종합정보보고서에는 당시 북한의 남침을 우리 군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50년 1월에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신태영 장군이 북한의 전차, 항공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한국의 주한미 군사고문단장이었던 윌리엄 로버트에게 북한군 전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당시 최신의 전차라고 볼 수 있는 M26 퍼싱 전차 193대를 요청했는데 한국의 지향적 특성 그리고 도로, 교통량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당시 육군은 독립기갑연대를 장차 미국의 원조로 전차를 보강했을 때 북한의 기갑 전령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갑연대에 27대 MA 그레이하운드 장갑차가 편제되어 있었는데요. 이 장갑차에 장착된 37mm 포로는 북한군의 T-34를 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게다가 당시 우리 군이 보유했던 대전차wak이었던 2.36인치 로켓포, 57mm 대전차포 역시 T-34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전 초기에 우리 장병들이 정말 폭약을 몸에 베고 적 전차를 돌진하였던 정말 눈물겨운 유탕 돌격의 비극이 전선에서 발생해야만 했습니다. 포병 전력 역시 비참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48년 6월에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정말 부랴부랴 포병요원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일제강점기의 시절 일본군 및 만주군에 복무했을 때 포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었던 장은상, 김경소령을 중심으로 군수지원과 예산이 전무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겨운 노력으로 포병의 기태를 닦았고 이 과정에서 서북청년단 젊은이들 1,800명이 단체로 입대하면서 모병 속도를 이뤘고 이 인원들을 근간으로 한국군 포병의 모체가 형성이 되게 되죠. 구체적으로 포병 운영을 위한 미 포병학교의 입교, 주일 미 군사단 실무 교육 파견 등이 이루어졌고요. 포병 기관병 교육을 위해서 123 훈련소가 48년 6월에 창설돼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교육이 좀 제한됨에 따라 가지고 미 제7사단과 6사단 포병연대에서 통합교육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화포 자체에 있었죠. 미군이 한국군에게 이양했던 M3형 105mm 북사포는 숫자도 91문에 불과했지만은 이 화포의 용도 자체가 보병연대를 지원하게 하는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연포군이었죠. 연포군 무기였고 단포식 화포였습니다. 따라서 최대 사거리가 5.6k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거리로는 만약에 교전지역 후방 1 또는 2km 지점에 사격진지가 편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불과 4에서 5km 정도밖에 화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적에 대한 중심 타격은
고사하고 아군 보병에 대한 효과적인 화력 지원조차 제한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 수령마저 너무 부족해서 전방에 있는 5개 사단은 15문의 포로 편성된 1개 포병 대대가 편제가 됐고 후방에 있던 3개 사단은 그마저도 편성할 수 없었고 편집표상으로만 포병 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6.25 전쟁 직전 육군이 직면했던 굉장히 냉혹했던 현실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좀 더 통시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투는 소모전의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공군 5차 공세가 실패한 이후에 전쟁 기간의 약 3분의 2에 해당된 시기가 휴전협정 진행과 함께 굉장히 소모적인 고지쟁탈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당시 이제 중국 측 사료였던 항미 원조 전쟁적 경험적 총결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한 예로 52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당시 이제 구사단은 약 18만 7,999발의 폭탄을 소모를 했고 총 745회 항공지역으로 투하된 폭탄량만 114만 2,300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때 국군의 공격에 맞서서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중공군 역시 같은 기간 54,738발의 폭탄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이때 백마고지 전투간에 제9사단이 입었던 사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탄이라든지 탄약의 소모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끔찍한 소모전의 형태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는 전후의 한국군 전술과 작대우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6.25 전쟁 초기에 우리 군이 한강 도하 과정에서 보급품과 화포의 약 70%를 상실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미군 측의 한국군에 대한 전력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신속한 미군의 군원 전개 결과 50년 7월 1일 즉 전쟁 발발 6일 만에 미수송함 티털리오를 통해서 상당량의 탄약과 폭탄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게 됐고 이 소중한 탄약과 폭탄은 경기도에서 대전을 거쳐 낙동강에 이르는 약 한 달 동안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켰던 지연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미군 및 유엔군의 한반도 전개에 필요했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벌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러한 혼란을 무릅쓰고 한국군은 포병부대 재정비를 위해 기존에 창설됐던 6개 포병대대 그리고 포병학교를 제1 야전 포병단으로 개최합니다. 야전 포병단은 새롭게 들어온 포병 부대원을 양성해서 전투에 투입한 동시에 새롭게 6개 포병대를 제편해서 각 사단에 예속시킵니다. 이들은 각 사단에 투입돼서 지연전 그리고 낙동강 방어전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포격전을 수행하게 되고 지연전 및 방어전 성공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참전했던 분들의 증언록이 남아 있어서 그 증언을 살펴보니까 낙동강 방어전 당시에 북한군이 정말 후방에 있던 호진지까지 접근하는 위급한 순간이 좀 잦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순간신간으로 폭탄을 설정한 다음에 직사를 통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적을 직접 포격을 해서 적들을 공격을 하고 적들을 사살했던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아울러 당시 이제 CSR 통제 보급률이라고 그러죠. CSR이 우리 군에게는 105mm 기준으로 한 분당 약 130에서 180발이 있었는데 포병대의 기준으로는 약 3,000발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90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은 후방으로부터 포탄 지원이 낙동강 방어전을 수행할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북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지원되었고 충분한 사격 지원, 화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병 전력이 증강하고 추가로 이제 4개 대대가 창설이 되는데요. 육본에 이제 포병 감시를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병 사령부로 개칭이 되면서 전체적인 포병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1야전 포병단은 포병 교육대로 개편이 되고 포병을 육성을 하는 교육훈련 기구와 그리고 포병을 지휘하는 지휘기구로 분리돼서 실전을 통해 체계적인 화력 지원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 5차 공세가 실패한 이후에 이제 전선이 안정화되면서 포병이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포병학교가 재창설이 됩니다. 우리 현재까지 쓰고 있는 포대라는 명칭이 이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이때 155mm 중포병대대가 창설이 되고 105mm 포병대대가 추가로 창설이 되게 되는데요. 52년 1월 21일부터 미군의 편지에 따라서 한 개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던 보병사단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한 야전 포병단이 창설이 되고 각 사단에 예속이 되게 됩니다.
야전 포병단은 1953년 1월 21일부터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3개 150mm 포병대대와 사단을 일반 지원한 1개 150mm 포병대를 갖춘 사단 포병단으로 개칭이 되고요. 아울러 군단에도 예하 사단 포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군단 화력을 통합 지원하는 군단 포병단이 창설되면서 한국군 보병사단 전투 능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지금의 한국군의 포병부대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병과 함께 한국군은 기갑전력의 확충으로 현대군의 모습으로 발돋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전쟁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독립기갑연대가 존재를 했고 이 기갑연대는 27대의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에 그렇지만은 이 부대들을 통해서는 전쟁 초반에 약 250대 T-34와 Su-76 자주포 유신제대로 구성했던 북한군과 정말 어렵게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방어전이 성공을 하고 2003년 작전 이후에 우리가 대반격을 하는 시기 10월 11일 삼거선을 돌파했던 한국군 제1사단이 우리 한국군 창설 이후 최초로 보전포 협동기동전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 1사단은 미 제1군단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10여 리에서 신계 물리 축선을 통해서 평양으로 기동합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미 제1군단의 견인에서 미 제6 전차대대 예하 M36 패턴 전차 15대로 구성됐던 한개 전차 정도의 지원을 받고요. 이때 한국군은 작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현대적인 보전포 협동기동전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죠. 다만 이러한 한국군이 경험했던 전투 경험 그리고 교리의 부재, 그 무기체계의 제한, 굉장히 짧았던 전투 경험으로 인해서 한국군이 전차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본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럼에도 이제 50년 11월 10일 동네에 있던 육군 종합학교에서 미군으로부터 인수했던 6대 M36 잭슨 전차를 인수한 다음에 전차과를 신설해서 한국군 최초로 기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 결과 50년 12월 18일 최초로 기관장병 38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51년 1월 중순에 미군 6대의 교육용 전차를 회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인원들을 전선에 투입하면서 좀 교육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초의 교육이지만은 당시 이제 1월 중순이면은 전공은 3차 공세 결과 소홀히 피탈되고 서부 전선에서 유엔군의 위력수색 작전이었던 울프한드 작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부족했던 전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진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51년 3월 중순에 육군 보병학교가 M36 전차 38 그리고 M32 군함전차 2개를 미군으로부터 이수를 하면서 동년 4월 4일에 전차 교도대대가 창설이 되고 4월 14일 육군 교육지시 제31호에 의거해서 전차 교육이 재개되게 됩니다. 이때 전차 교육은 전차 장교반, 즉 OBC 교육이라고 불리는 전차 장교반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차 승무원반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전차 교육이 시행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표 5를 보시면은 전쟁 기간에 창설됐던 9개 전차대와 3개 독립전차대대 현황 그리고 주요 참전했던 전투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차 중대는 M36 전차 22대, M32 수리전차 1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대는 5대의 전차로 편제됐던 4개의 전차 소대로 편제되었고 이는 미군의 전차 부대의 편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전차 중대에 부여했던 임무를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화력 지원이 아니라 현대적인 전차 운영 교리를 바탕으로 기동정 수행을 위한 전차 운영에 염두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시 고지전탈전에서 전차들은 대체적으로 화력 지원 용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M36 전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M36 전차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전차가 아니었죠. 이런 이제 대전차 전력이었던 구축 전차에 해당됩니다. 이 M36 전차는 아마 쉬는 시간에 나가셔가지고 전시실에 보시면은 T-34, M4, A3 혐오를 포함해서 6.25전쟁 당시에 사용됐던 전차들이 전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전차의 특징을 보면 오픈 포탑이라는 겁니다. 즉 일반 전차들은 폐쇄된 포탑을 갖고 있었고 해치를 통해서만 전차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전차는 상부 장갑이 없기 때문에 그 전차 그 포를 운용하는 포수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태였고, 이런 전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차라기보다는 대전차 화기로서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주로 운용했던 전차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지제탈전 기간에 한국군 전차부대는 중동부 산악지역에 배치돼서 보병작전을 지원한 형태로 보병사단에 배속돼 소대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군 지도부는 기동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을 했고요. 어쩔 수 없었지만 고지제탈전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전차를 정말 움직이는 포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경향이 지배적이었고요. 전쟁 기간 우리 한국군이 전차를 운영했던 방식을 보면은 고지에 위치한 적 방어 지지나 벙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전차를 후면부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좀 더 고정한 다음에 포에 고각을 높여서 마치 국사포처럼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때로는 고지 후사면에 대기를 했다가 적이 공격해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고지 전방 지역으로 출현을 해서 고지 전방으로 들어오는 적에게 포사격을 가하고 다시 후방으로 들어가서 엄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를 이런 기한적인 방식이긴 했지만은 이러한 운용을 통해서 여전지구 전투 그리고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설기의 한국 포병과 기갑은 대내외적인 제약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세대 오판 속에서 문자 그대로 시체바로 랜 땅에 헤딩하듯이 출발을 했죠. 그러나 6.25 전쟁이라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실전 경험은 우리 군에게 뼈아픈 교훈과 함께 동시에 비약적인 현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록을 보니까 1949년 미군이 철수한 후에 약 6만 명 정도의 병력을 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보병학이 제한된 포병 그리고 기갑 전력만을 응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러한 제한된 전력만을 가지고 무장했던 한국군의 모습을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1776년 미 독립전쟁 당시에 민병대 수준의 무장력이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전투력밖에 지니지 않았다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총 중심의 방어 군대였던 한국군은 전쟁의 패퇴와 재정비, 그리고 고지쟁탈전의 치열한 포격전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지휘 체계와 교리를 갖춘 화력 및 기동 군대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없었던 나라가 전장에서 보전포 협동작전을 학습을 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세계적인 수준의 화력 집중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이 전쟁 수행의 진화 과정은 어떤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때 전장의 포화 속에서 다져진 포병, 그리고 기갑의 교리, 그리고 인재 양성의 전통, 그리고 주체적인 국방 의지가 소속이 되었기에 아마도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이 K9 저주포, 명품 저주포라고 불리는 K9 저주포와 K2 전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자 방산 수출국으로 놓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함의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우리 군의 위대한 주체적인 진화 과정을 기억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한국 육군의 규모가 단순히 얼마나 컸느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과연 적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동했는가, 그리고 만약 작동했다면 그 힘은 얼마나 튼튼한 기반 위에서 건설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시기 한국 육군의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종남 박사님의 재편성과 증강 연구, 또 이민숙 박사님의 정책 결정 과정 연구, 백기인 박사님의 국방 체제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연구들은 한미 양측의 1차 사료를 발굴해서 어떻게 군대가 커졌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잘 밝혀주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한국 육군이 커진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커진 군대가 적에게 어떤 억제 효과를 발휘했는가, 즉 물리적인 팽창이 어떻게 전략적인 억제력으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의 대군 건설에 대해서 억제 이동이라는 분석의 툴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군대의 규모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확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도록 만든 억제의 물리적인 토대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그 억제력 안에서 처음부터 구조적인 약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규명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육군의 양적 확장은 전쟁 중에 이루어진 억제, 즉 전시 억제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억제라고 하면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한 것을 떠올리는데 6.25 전쟁 시기에 대군 건설은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확전을 막고 동시에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억제 이론의 고전적인 학자인 키우먼의 통찰을 저는 빌려왔습니다. 키우먼은 억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실제로 쓸 것이라는 신뢰성입니다. 즉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상대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6.25 전쟁 시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과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능력을 둘로 분화하였습니다. 병력 규모와 부대 수와 같은 정태적인 능력과 그것을 실제 전장에서 움직이게 하는 지휘통제 네트워크, 즉 조직입니다. 미어샤이머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1951년 현리 전투에서 우리 3군단이 군단급 병력을 가지고도 단기간 내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와해된 사례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뢰성도 둘로 분화하였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서의 신뢰성과 그 의지를 계속 지탱할 수 있는 지속성입니다. 19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을 보면은 50만 명이나 되는 예비 전력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보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지속성이 없으면 억제력은 사라진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능력, 조직, 신뢰성, 지속성 등 네 가지를 저는 분석 요소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용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분석 요소가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잘 갖춰지면 억제가 작동을 하지만은 결함이 생기면 그것이 억제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바로 이 양면성, 즉 성과 한계를 동일한 분석의 틀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성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성과는 분명합니다. 한국 육군의 규모가 6배나 확장되어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대군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1952년 하반기부터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20개 사단 확장 계획이 추진되면서 폭발적으로 병력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전 이전에 최대한 규모를 확보하려는 절박함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계가 또 있습니다. 속도가 내실을 너무 앞질렀습니다. 정전 직전에 5달 만에 급전의 6개 사단은 충분한 전투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숫자는 채웠지만은 그 안이 다 차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성과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로 넘기면서 우리 군이 선진적인 지휘통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한국 육군의 9개 사단은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주도한 야전훈련 사령부 FTC를 통해서 강한 전투부대로 변모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육군은 미군의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는 잘 작동을 했지만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리 전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성과는 미군의 압도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정전 시까지 약 179만 명이 투입이 되었고 15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워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셀링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실제로 감수하는 행위 자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력한 공약의 표현이었습니다. 약 3만 4천 명이라는 미군의 전사자는
그 공약의 대가가 실제로 지불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이하로 인해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되었고, 그 결과 정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1월 미 에치슨 국무장관의 성명을 떠올려 보시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이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뢰성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의지에 달려있을 때의 위험을 역사가 이미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속성입니다. 성과는 제 농구에도 있듯이 부산기지 사령부에서 시작해서 주일 군수사령부, 또 한국병참 광부사령부로 이어지는 군수지원체계가 단계적으로 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군을 지탱할 물리적인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지속성도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습니다. 그 의존성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정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1958년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국군은 2개 사단을 해체하고 9만 명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군대인데 우리의 규모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전부가 미국이라는 하나의 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6.25 전쟁 시기 육군의 대군 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였다고 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6.25 전쟁 시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은 정말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60만 대군을 이뤄냈고,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이 더 이상의 확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국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홍학지의 회고록에도 동일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은 전쟁 중에는 확전을 막는 힘으로, 또 정전 이후에는 북한의 재침을 막는 힘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성과의 한계입니다. 이 거대한 억제력은 처음부터 빌려온 힘이었습니다. 능력, 조직, 신뢰성, 지속성도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억제력은 강력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이 불안정성에 대한 자각이 1960년대 말부터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닉슨 도트린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대단한 충격 앞에서 한국은 비로소 빌려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또 자주적인 방위 역량 강화 문제, 한미동맹의 현대화 문제, 이 모든 현대화 과제들이 사실은 6.25 전쟁 시기에 형성된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대 억제력은 생존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 억제력의 자율성, 그리고 지속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육군 군사연구소와 또 김영한, 또 이상미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함께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송경호 교수님의 전시 육군의 확장과 전쟁 수행, 인력 동원과 군수 지원 능력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송경호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제 6.25 전쟁 관련해 가지고 오늘이 이제 올해가 이제 78주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군사편찬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군군사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공군이나 해군의 역사기록 관리단에서 해병대 군사연구소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6.25 전쟁을 연구하는 있어가지고 주로 전사를 연구한다 하게 되면 주로 전투사,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병과라든지 기타 이제 기능별로 따지면 작전 위주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송경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좀 작전 의에 따른 어떤 작전 지속 지원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와 군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연구를 한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발제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앞에 계신데요. 신진희 육군군사연구소 소장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과거의 어떤 전쟁 초기에 작성됐던 각종 어떤 공가사라든지 전투 일지, 전투 상보 등에 대해서 한자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자 세대지만은 그런 자료들을 보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글씨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날려 쓴 게 많고 점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글화 작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연구하는 후속 세대들에게 많은 어떤 기회창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문을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같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6년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제 단 270년 만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러우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인류는 실질적으로 전쟁과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다 태워버리는 어떤 불의 이미지로 모든 것을 이제 삼켜버리고 태워버리고 어떤 파괴하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전쟁 이후에 이제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예로 들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종결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어떤 폐허가 된 그런 도시의 모습은 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까지 1129일 동안 전 국토의 약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현재 전개됐었고요. 단일 전쟁으로는 그 어떤 전쟁보다 인적 손실이 심하였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의 어떤 민간인의 피해는 약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나했고요. 피난민 같은 경우는 약 한 650만 명, 그 다음에 어떤 전재민이 약 1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적 피해로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 다 파괴됐고, 공공시설 마찬가지고요. 그 피해액은 당시 돈으로 약 4,100억 환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군의 인적 피해는 약 13만 8,418명의 어떤 전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당연히 이제 지상군이었던 육군의 피해가 가장 많았죠.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전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45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또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육군이 약 한 44만 명 정도로 규모가 가장 많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어떤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전쟁의 어떤 불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괴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전쟁의 어떤 새로운 군사 조직이라든지 군사제도, 무기체계,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전쟁은 만인의 왕인 동시에 만인의 아버지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은 다른 어떤 민간인들에게 앞에서 살펴봤던 많은 물적인, 인적인 피해를 주지만, 우리 군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창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 발제에 관해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 전에 육군의 이제 상황이 총 병력이 약 한 10만 명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사단수는 한 8개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M1 소총,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으로부터 인증이 받았던 990, 380 소총, 그 다음에 포병, 아까 이제 발제물에 나왔지만은 M3형 105mm 곡사포, 50mm 대전차포,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전협정 체결 시에 육군은 이제 3개 군단 18개 사람 약 55만 명 수준으로 대폭 이렇게 증강하게 되고요. 어떤 무기 장비도 M36 전차라든지 155mm 곡사포, 4.2인치 박격포, 75mm 무반동총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쟁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미지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새롭게 어떤 다른 측면에 봤을 때는 뭔가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조직화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제가 서두에서 꺼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송경호 교수님 발제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작전 위주로, 전투사 위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됐다면은 우리 송 교수님 연구는 어떤 거시적인 분야가 아닌 실질적으로 육군 성장 과정에서 육군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 교수님은 전투 성부라든지 작전 명령, 부대 역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육군의 노력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이 가능한 것은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술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육군 군사연구소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경호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질문 한 2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을 기록했던 중요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사라든지 군수 분야 자료를 발굴해서 6.25 전쟁 기간 중 육군의 성장 과정에서 육군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 교수님께서는 병력 동원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병사고 사령부의 창설 시기를 이 논문 5에서 8페이지의 부대 역사 일지와 공간사, 이 병무청에서 발간한 1985년도에 병무 행정사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교차 검증을 한 것이죠, 사료를. 그래서 이제 공간사의 어떤 기술 오류를 식별하고 이를 다루잡기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상당히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페이지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25 전쟁 기간 중에 병무 행정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은 1951년 8월 25일 국방부의 제4국을 창설해서 육군 병사고 사령부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듯 이곳이 있기 전에, 즉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8월 25일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국방부를 대신해서 육군본부가 주도적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전시 인력 동원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큰 의의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투 지원 능력 확충 중에서 병기 분야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연구들은 6.25 전쟁 중에 포병이라든지 항공화력, 기갑 전력 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발제자에서 김영환 박사가 포병과 기갑에서 연구를 또 진행했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추가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6.25 전쟁 당시 병기부대 활동이 이후 이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되는 어떤 번개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율곡 사업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병사고 사령부와 병기부대의 어떤 편성표를 실질적으로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수님 발제문 12페이지에 국군의 병기 분야 성장은 전쟁 초부터 낙동강 방어선 시기까지 성장하고 이후부터는 정체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미군이 한국군 전력 증강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군이 한국군 전력 증강을 원하지 않았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울러 같은 페이지에서 1952년 중반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력 증강을 서서히 추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초기에는 한국군 전력 증강 관련해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좀 컨트롤, 억제를 하다가 전쟁 말기 들어가지고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시각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날까지 좀 확장시켜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군이 앞서 이제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5위의 군사력을 현재 이렇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군의 어떤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이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4위 5위권 순으로 이렇게 이제 랭킹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많이 증강이 됐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그런 입장까지 왔다는 얘기죠. 요것과 연계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 요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병사고 사령부의 편성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육군 후방전사 인사 분야를 제가 약간 살펴보니까요. 행정과 병무과
병빛과 언어과 등 이렇게 4개 역할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은 주로 이제 병목과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3개의 과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각 과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병사고 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 박사님께서 쓰신 논문을 잘 읽고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두 가지 질문과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을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전쟁 초기에 전력 열차를 단순한 수치 비교에 그치지 않고 교리적, 제도적 한계로 규명하죠. 특히 낙동강 방어전에서 복사포를 직사각으로 운용하거나 보병지지 직후방까지 포를 전진 배치한 사례, 평양 테러 과정에서 최초로 시행된 보존포 협동강 작전 사례는 한국군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투 수행 방식을 발전시켜 왔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을 보면 미군 교리 도입, 그리고 미군의 장비 원조 등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저자께서는 본 논문의 제목으로 제시하신 한국군 전쟁 수행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드러난 예로 포를 직사하기처럼 사용한 사례, 전차가 진지에 배치되어 화력수단으로 사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에 한계 때문에 있지만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간략히 다뤄져 있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식 교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지역 또 한국의 인적 물적 한계에 맞춰 창의적으로 변형하거나 로컬라이제이션 구체적인 사례나 지휘관들의 노력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 초기 포병단이나 전시 낙동강 전선 등에서 서북전능단과 학도병들이 속성 교육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서술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병과 기갑은 수학적인 계산, 정비 역량, 그리고 체계적인 통신 체계가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평가대입니다. 당시의 문해율이나 기술적 숙련도가 낮았던 급조된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현대적인 포병 교류와 화력 운영 체계를 습득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 역동적인 진화의 동력이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우려나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군 작전 수행의 발전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전력 확충의 역사를 별도로 작전 계획, 작전 개념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제가 연합사에 근무할 때 한 20년 전인데 합참과 연합사들의 산재대회 과거 작계를 쭉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 한살 정부께서 정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계를 작전 개념 위주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한 10페이지짜리를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이프에 53년 작계서부터 유엔사 작계부터 쭉 상당히 많은 작계가 제 키높이보다 높은 작계들이 비밀 해제돼서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 추적해보니까 합참의 일부가 있고 군사연구소의 일부 있고 또 연합소의 일부 보관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결정적인 그 작계를 만들 때 보면은 몇 가지 그 발전의 그 지침이 있었어요. 미군의 교리가 발전될 때 작계가 변하거나 연합사령관이 새로 와서 유엔사령관이 새로 와서 작계를 바꾸거나 또 미군의 중국전쟁 이후에 그 역할을 위해서 바꾸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위협에 따라서 바꾸거나 그 계기에 따라서 작계가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프로스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작계가 바뀌었는지 또 바뀌면서 미국들이 워게임한 결과가 6.25 때도 워게임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거 또 중화미군 철수를 시킬 때 워게임한 거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작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록물 별치까지도 봐가면서 6.25 때 설정한 TPI 전국부 개입에 관련된 ROE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게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이렇게 작계를 좀 샅샅이 본다면 전작권 전환 전에 우리가 좀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정치학 논문하고 역사 논문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 논문을 보면 구조로 파악하는 데 힘들고 역사 논문은 사료로 파악할 때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김중기 박사님은 둘 다를 추구하시는 바람에 이래도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석 틀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이제 역사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사고가 항상 사료에 따라가는 병통이 있는데 사료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사료를 재구성하는 그런 접근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기의 그 대군 건설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6.25 전쟁의 극복 문제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또 중요한 어떤 설명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육군의 양적 확장에 대한 4가지 관점을 접근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제도와 이제 그다음에 능력의 문제, 이 문제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육군의 확장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54년 한미 합의서로 불업비에 달게 있는 한국군의 규모의 확정인데요. 이 글이 좀 더 발전되려면 합의서로까지 또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병통 중에 하나인데 전쟁 끝나면 전부가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55년 전까지 어찌 보면 한국 전쟁의 어떤 그 반성이 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 바뀌면서 미군 감소와 이제 미군 철수가 있고 그다음 한국군 감축이 같이 병행되게 되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구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 연구에서 그 이 반성의 어떤 지속성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적어도 54년 말까지 해서 합의서로 이 문제도 우리가 한국전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연구 테마로 한번 같이 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육군의 증강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걸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쟁 수행 전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별 계기와 요인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육군의 양적 확대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제, 이로 인한 한국 육군의 자율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군의 대묘전의 강화, 그다음 70년 이전까지 보여주는 어떤 독재 전략 마련의 장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적어도 70년대 이후에 한국 육군이 그 자주권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극복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육군은 이 과정이 몇 차례 이제 감군의 과정이 있습니다. 54년도도 있고,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에 있고, 그 다음에 70년대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감축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감축의 과정은 결국 이제 과도하게 팽창된 육군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지전을 중심으로 한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기계화라든지 아니면 항공력을 강화하는 이 측면이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 한국의 대군, 정확히 보면 육군 대군건설이죠. 육군의 대군화 과정에 나타난 어떤 불균형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 당시 나타난 어떤 문제를 아까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포병발 문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보완할 노력도 같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평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관점인데요. 이 한국 육군의 어떤 대군주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동맹무선론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군에 복무하게 되고 군의 복무의 과정에 이제 각종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의 과정에 이제 시민적 일체화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면 어떤 군사주의 어떤 확신 이런 문제가 같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인데 한국군이 과도하게 팽창되면서 한국의 모든 분야에 이제 군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개입을 하게 되고 이제 관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한국군이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임무는 과다한데 병력이 줄어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는 이제 점점 줄어왔는데 그 임무 줄어옴이 병력의 감속도나 사회 기반한 안보 관련된 어떤 물리력, 안보와 제도의 어떤 정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분야에 남아가지고 군의 임무 수행, 본연의 임무 수행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로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군주의는 단순하게 군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변화도 있고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군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사회의 어떤 여러 분야의 육군이 이제 관여한 흔적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대처해야 되고 또 이제 담당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 따라 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런 문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한국 육군이 발전을 한다면 이 대군주의 기초하였던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관여와 어떤 이 문제를 적절하게 이제 조정하면서 사회 안보적 능력들과 함께 조응하는 그런 종합적인 안보관을 갖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군의 정규 사단을 편성해 줄 수는 있는데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경제력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내는 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들어와서 한국군 20개 안에 대한 좀 얘기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사실 그 상급전 이주혜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했을 때 좀 막혀 있었다가 이주혜 사령관 대신에 클라크 장군이 오면서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클라크 장군이 주도를 해서 20개 사단안이 승인을 받았고 더더군다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정전 이후의 질서를 구성하는데 한국군 그 전력 증강식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전 질서는 꽤 다른 질서를 그 당시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지상군 20개 사단은 북한이 침공해서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계가 됐고 주한미군 전력과 그다음 증원 전력은 중국군이 개발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설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뭐 북한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전 초기의 설계 개념과는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마지막 함의 부분에서 뭐 한미 간의 군사력 건설 뭐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경쟁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 해군 MRO를 뭐 제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보는 함의는 20개 사단 안의 함의는 정전 질서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 역할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병사사령부 조직을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과, 병력과, 원어과, 병비과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병무과가 주로 했던 일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원어과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병사사령부 내에 참정했던 특히 이제 일단은 장교들, 간부들 가족, 일단 나중에 병사들 가족 가운데 유가족이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어려운 가정한테 좀 지원을 해줬던 역할들을 했었고요. 행정이 일반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인사 업무도 좀 봤었고 병비부는 좀 낯섭니다. 저도 여러 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병참 장비를 보관하는 말인지 자우지간 그 부분 좀 더 제가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본문에 이제 밝혔다시피 전쟁 초기에 북한의 화력, 그 전차들의 공세에 크게 이제 본용을 치렀던 우리 한국군은 무엇보다 이제 포병, 전차 전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했고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포병과 북한의 포병과 기갑 전력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또 우리 군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생활 뭐 짧게 했지만 군생활 하는 동안에 많이 들었던 내용, 북한의 포병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북한의 어떤 기계화 부대들, 또 기갑 전력의 어떤 남하를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지가 아마도 작전 계획 수립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또 작전 계획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연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 역시 노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경험했던 전쟁의 경험에 어떤 관성이 남았고 그 관성이 우리의 어떤 작계와 또 전쟁 수행 방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포병 전차 전력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제 10월부터 추진됐던 한국군 10개 사단 진강안 그리고 이후에 추진했던 20개 사단 진강안이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전쟁이 종료된 시점에 18개 사단까지 진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30대로 시작되는 이제 그 동원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도사단? 그런 사단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대들, 30개 사단에 이르는 부대들이 창설이 전쟁 이후에도 유지가 되게 됐고, 물론 그 이후에 안보정책 상황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해체되는 부분도 있었죠.
아무튼 전쟁 이후에 이러한 포병과 기갑전력 확충이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운용 능력을 익혀서 진화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서북청년단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미친 많은 논란, 그 분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북청년단 하시면은 좀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익 청년 또는 극우에 가까운 청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일제시대 당시 일본의 정책을 보면은 대륙 진출을 위해서 한반도의 북부, 즉 만주와 맞닿아 있는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병창 기지와 정책을 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야 지역이 많은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공업 또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남한보다는 북한에 훨씬 더 많은 공업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고 이러한 이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당시 평안도 항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열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기독교가 실제로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존재했고 그런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 기독교계 교육시설들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이북 지역에는 이남 지역에 비해서 38선 이남 지역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고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과격한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병이라고 하는 병과 저도 이제 병과는 이제 저는 통신병과였었는데 이제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포병부대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좀 정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360도라고 하는 각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360도를 또 6,400도로 나눠서 1의 개념으로 좀 할 정도로 포병 운용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를 갖추고 있어야만 포병을 잘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북청년단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고도의 기계적인 기술적인 능력을 요구했던 포병병과에 많이 유입을 되었고 실제 포병 창설 요원이었던 장은상 소령이라는 분도 황희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아울러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에 들어섰던 이제 공산정권에서 이분들이 사회적 기반을 잃고 남한으로 이제 대다수가 많이 남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굉장히 반공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었고 상당수가 또 한국군에 흡수돼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복잡하고 단연했던 포병 운용에 이해도가 높았던 이분들이 포병을 많이 흡수가 돼서 포병의 창설 요원의 근간 인적 자원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해주셨던 부분,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작계와 관련된 부분, 또 어떤 전력 운용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비밀로, 그러니까 비밀 문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전에 합참에 근무한 어떤 소령 장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828 계획 아시지 않습니까? 828 계획이 아직도 비밀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28 계획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학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계획도 다 알려져 있는데 왜 비밀로 묶였을까라고 좀 의아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군에서 얘기되는 군에서 추진됐던 예민한 사항들은 아직까지도 비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예민한 좀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육군발전사 상권이라고 1984년에 육군본부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가 당시 발간됐을 당시에는 상급 비밀이었죠. 근데 비밀이 해제가 되고 이제 국방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학위논문을 쓰면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전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작전 계획이라는 게 GP/GOP 작전, 폐발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의 공기세를 최대한 흡수를 한 다음에 역스 또는 역공을 통해서 GOP 선단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북진하는 게 기본적인 작계의 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74년 어간에 작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수도권 절대 방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적 배경을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을 하고 수도권에 어떤 대한민국 어떤 중심 인프라들이 집중이 돼서 수도권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수도권은 피탈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전체가 피탈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절대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루는 모든 기동노상에 전체 방벽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동노상의 측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콘크리트를 해서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절대로 수도권 쪽으로는 북한군의 기동부대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작전 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을 또 내주고 발전사에게 기록을 했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문이 해제가 되고 또 공개됐던 문서들을 통해서는 정말 50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에 어떤 작전 계획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 비문이 해제가 되기 전까지 또 비문이 해제되더라도 보통 그런 문서들은 비공개 자료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밀성을 갖춘 문서들을 보고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조금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국 육군의 확장이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은 한미 합의 의사록에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하죠. 한미 합의 의사록에는 당시 이승만 정부를 향해서 북진 통일 포기, 또 유엔사로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한일의 현실화, 또 한일 관계 개선 및 일본 물품 구매 등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 114일 동안 한미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노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룹 B에 있는 한국군 군구조의 현대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도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후속 연구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육군의 대공 확장이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병력 규모뿐만 아니라 중포병 및 전차 전력 증강과 공군의 전투기 증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대미 의존도 강화와 1970년 이전까지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또 한미동맹의 현대화, 자유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미 2045년에 우리 한국군에서 복무할 인원들은 2025년 말에 출생을 다 했죠. 통상적으로 현역 복무 비율을 우리 한정하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 판정 비율과 또 국제 이주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2022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한국의 상비 병력은 50만 명, 육군은 이제 36.5만 명이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육군도 36.5만 명에서 이제 25만 명 이내로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죠. 따라서 병력 집약적인 한국 육군의 군구조를 AI와 유명 복합 전투 체계 기반의 첨단 기술군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견을 주신 노영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제가 이제 오늘 6.25 전쟁을 통해본 국군의 의미 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주제가 미래의 발전 방향인데 아무래도 현역이라든가 또 현안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질문이라든가 논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북한군은 6.25 때 공군이 엄청 약했다는 것을 실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후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게 공군 증강입니다. 근데 한국군은 아까 이제 대군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군은 육군을 과도하게 늘린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군 구조 개선이라든가 미래 발전에서 과제를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고민과 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